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 내 너무 무섭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칠흑 같은 어둠 속 갈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그곳에서 아이의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11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의 등에는 그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동생이 엎여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마에서는 땀과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흙먼지 묻은 동생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호야, 조용히 못하니? 소리 지르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다. 형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향한 원망보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죠. 거기 동무들! 뭘 꾸물거리는 게야? 저기 강한 초소불빛 안 보이나? 들키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들 앞서 길을 재촉하던 거구의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손전등 불빛이 형제의 얼굴을 잠시 스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쌍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가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은 이를 악물고 동생을 고쳐 업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동생의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호야,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저 강만 건너면 이제 배 안 고파도 돼. 응? 형 말 들리지? 아이의 속삭임은 기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닿기를 바라는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모든 것이 얼어붙을 듯한 그 차가운 강변의 밤, 두 아이의 운명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1살 순철이와 7살 영호 두 형제입니다. 지금 제 앞에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그림도 그리며 지내고 있지만 제가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온몸은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형인 순철이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늘져 있었죠. 경계심으로 가득 찬 작은 짐승 같았다고 할까요? 이 아이들이 살던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곳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을 뒤로는 언제나 서슬퍼런 철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밤이 되면 남쪽을 향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체제 선전 구호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곳.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순철이와 영호는 고아였습니다. 반동분자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부모님이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던 날 어린 순철이는 울지도 못하고 동생의 눈을 가려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두 형제에게 세상은 거대한 잿빛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흙집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수준이었고 형제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동정이 아닌 그들이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얻어낸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었습니다. 형인 순철이는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동생 영호의 텅 빈 배를 채우는 것이 언제나 먼저였죠. 장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국어를 할 때도 자신을 향한 경멸의 눈빛은 묵묵히 견뎌냈지만 누군가 영호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11살 소년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올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은 늘 무언가를 줍고 캐고 쥐어짜느라 나이든 노인의 손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죠. 형,
배고파파. 동생 영호가 칭얼거릴 때마다 순철이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영호는 형의 그런 속도 모르고 그저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형이 구해온 질긴 풀뿌리를 오물거리면서도 언젠가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곤 했죠. 형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곳이라 믿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형이 이따가 뭐라도 구해올게. 순철이는 늘 그렇게 동생을 달랬지만 아이의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굶주림이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어른들은 늘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말했지만 아이들이 본 것은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진 노인과 옥수수 하나를 훔쳤다는 죄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 이웃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마을을 순찰하는 보위부 지도원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항상 형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반동의 자식들이라는 주홍글 씨는 아이들의 숨통을 조여왔죠. 고기 너희들 또 뭘 훔쳐 먹을 궁리를 하는 거이? 순찰 조원인 리 상사가 툭 내뱉는 말에 순철이는 영호를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동생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네 놈들 애비애미가 뭘 했는지 잊지 말라. 딴 생각 품지 말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며 똑바로 살라. 알겠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철이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동생의 손을 더 꽉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그런 잿빛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꾸러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허기에 지친 형제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근처의 산은 이미 샅샅이 뒤져 더 이상 캘 만한 풀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경계 구역 근처라 위험했지만 당장의 굶주림은 죽음의 공포마저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솔잎이 쌓여 푹신한 땅을 헤치며 걷던 그때였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이 언뜻 보이는가 싶더니 동생 영호가 갑자기 순철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형, 저거 봐. 저게 뭐야? 영호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순철이의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소나무 가지에 바람 빠진 비닐 뭉치 같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파리가 허공에 널려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죠. 가만히 있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순철이는 영호를 뒤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른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독약이나 폭탄을 풍선에 실어 보낸다는 것이었죠. 순철이는 주변에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조심스럽게 비닐 뭉치를 툭툭 쳐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뭉치는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것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낡고 해진 비닐 안에는 무언가 잔뜩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눈을 빛내는 영호와는 달리 순철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로 비닐을 조심스럽게 헤쳐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비를 맞아 군데군데 젖고 얼룩져 있었지만 그 위에 인쇄된 그림만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그것은 순철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건물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 위에 수억 개의 별이 쏟아져 내린 듯한 광경. 순철이는 저것이 그림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와 형, 저긴 어디야? 꼭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영호의 감탄사에 순철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종이 밑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바닥만 한 비닐 봉지에 담긴 누런 가루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에서 고소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순철이는 망설이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순철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살짝 단맛까지 도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딱딱한 옥수수죽과 소금에 절인 시래기만 먹던 아이의 혀가 처음으로 맛본 양념의 맛이었죠. 형, 먹는 거야? 나도 줘. 영호가 달려들자 순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봉지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맛을 본 혀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러미 가장 밑바닥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빳빳하고 질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녹색 종이. 한 장. 순철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북에서 쓰는 돈처럼 힘없이 눅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종이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외국인의 얼굴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손끝으로 만져지는 오돌토돌한 감촉이 신기해서 순철이는 몇 번이고 그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종이인데 이상해. 영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순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미제 원수들의 물건이며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낯선 물건들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손안에 든 이 녹색 종이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영호야, 여기서 본 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왜? 저 그림 멋있는데. 그냥 말하지 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순철이는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본 뒤 재빨리 누런 가루가 든 봉지와 녹색 종이를 자신의 해진 옷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담긴 종이는 혹시나 누가 볼세라 땅에 깊게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숨겨온 가루를 물에 조금씩 개어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했고 그 모습을 보며 순철이는 처음으로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잠든 영호의 옆에 누워 순철이는 품속에서 그 녹색 종이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외국인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11살 소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낯선 세상의 파편을 손에 쥔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3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두 형제의 험난했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꾸러미를 발견하고 며칠간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맛이 아이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순철이는 그 낯선 그림이 그려진 녹색 종이를 달고 다른 인민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하게 품속에 간직했죠. 하지만 그 잠시의 위안은 혹독한 현실의 추위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부근의 접경 지역은 겨울이 유난히 맵고 깁니다. 흙집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칼날 같았고 두 아이가 가진 얇은 솜니불만으로는 그 한기를 다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굶주림이 그리고 이번에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동생 영호가 알아눕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기침 몇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해 바짝 마른 몸은 병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기침은 곧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로 변했고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형 추워나 추워. 영호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순철이가 만져본 동생의 몸은 활활 타는 아궁이 같았습니다. 영호야. 정신 차려. 형이 불 떼줄게. 순철이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젖은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억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젖은 나무는 매캐한 연기만 피워 올릴 뿐 방안을 데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호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숨소리마저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철이는 절망했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가던 날에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품에서 사그라드는 동생의 온기를 느끼며 순철이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전 맛보았던 그 신비로운 맛, 그 녹색 종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동생을 살릴 수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형 나 배고파. 그거 맛있는 가루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영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는 가루. 며칠 전 먹었던 건조 비빔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영호의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순철이는 자기 몫까지 동생에게 양보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후회가 아닌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그때 장마당 구석에서 어른들이 수군대던 소리가 번개처럼 순철이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젯밤에도 남쪽에서 뭘 날려보냈다더라. 어떤 놈은 그걸로 단 것을 주었다는데 어떤 놈은 약을 주었다는 말도 있더군. 약. 순철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약. 어쩌면 하늘에서 약이 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단 것이 영호의 기력을 차리게 해줄지도 몰랐습니다. 순철이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영호야. 조금만 기다려. 형이 단 것이랑 약 구해올게. 꼭이야. 순철이는 앓는 소리를 내는 동생의 이마에 제 이마를 한번 비비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을 바라는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목숨을 건 사냥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순철이는 본능적으로 남쪽을 향해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고 더 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이부 순찰조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공포심은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더 큰 공포에 짓눌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찬 바람이 맨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해진 신발 밑창으로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순철이는 짐승처럼 산을 뒤졌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나뭇가지 위, 바위 틈, 수풀 속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제발. 몇 시간을 헤맸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순철이의 몸이 지쳐갈 때쯤이었습니다. 야산 중턱, 덤불이 우거진 바위 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비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순철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비닐이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뭉치를 찢듯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본 순간 순철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색 포장지에 쌓인 동그란 과자 장마당 암시장에서 쌀 한 말과 맞바꾼다는 전설로만 듣던 초코파이였습니다. 그것도 2개나. 그리고 그 옆에는 은박지 포장에 든 희고 붉은 알약들. 순철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약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포장지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죠. 손바닥만 한 작은 플라스틱 기계 라디오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종이. 지난번에 보았던 1달러. 지폐가 이번에는 여러 장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손을 벌벌 떨며 초코파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를 거칠게 찢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초콜릿과 부드러운 빵, 그리고 쫀득한 마시멜로. 뇌가 짜릿해질 정도의 단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맛이 정말 있었어 하지만 순철이는 그것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남은 초코파이와 알약, 라디오를 품속 깊이 챙겼습니다. 영호야. 형이 간다. 순철이는 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짚어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굴러.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꺼져가는 동생의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흙집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영호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영호야. 정신 차려. 형 왔어. 이것 봐, 단 것이야. 순철이는 초코파이를 부숴 영호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영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우물거리던 아이의 눈이 아주 잠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달아, 형 그래. 달지. 약도 먹자. 이거 먹으면 다 낫는 거야. 순철이는 은박지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물과 함께 동생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순철이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기적처럼 영호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 것이 기력을 준 걸까요?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순철이는 잠든 동생 옆에 누워 품속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돌리자 치직거리는 소음이 났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려 다이얼을 돌리던 순철이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치지직 소음 사이로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한 여자의 목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에도 별이 참 밝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부디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이 자유의 자유. 순철이는 그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마을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지도원의 목소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철이는 품속의 달러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는 아까 먹다만 초코파이의 달콤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과자, 이 약, 그리고 이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남쪽이라는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11살 순철이의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과 비슷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위험한 동경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알약은 신비한 효능을 발휘했고 하루에 반 개씩 나눠 먹인 초코파이는 꺼져가던 아이의 생명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영호가 다시 눈을 뜨고 형을 알아보았을 때 순철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지난 며칠간의 공포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방 안의 한기는 여전했고 배고픔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철이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순철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영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볼륨을 아주 작게 줄여 귀에 바싹 대고 들었죠. 치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들려오는 세상은 순철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새로 나온 자동차의 여러분의 신청곡입니다. 바다를 보고 싶다는 주말, 나들이 자동차 바다. 순철이가 아는 단어는 혁명, 투쟁, 원수, 강성대국 뿐이었습니다. 라디오 속 사람들은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철이는 첫 번째 꾸러미에서 보았던 땅 위에 별이 쏟아진 듯한 서울의 야경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흙구덩이에 묻어버렸던 그 사진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곳은 정말 있는 곳일까?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1달러. 지폐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장마당에서 이 녹색 종이가 중국 돈보다 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옥수수죽 몇 그릇은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느 날 순철이는 큰맘 먹고 장마당 구석에서 물건을 파는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1달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안악은 순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빨리 돈을 채가고는 옥수수빵 2개를 던져주었습니다. 순철이는 그 빵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녹색 종이 한 장이 따뜻한 빵 2개로 변하는 마법 순철이는 이 종이가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순철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안 된다. 영호가 또 아프면 다음번에도 하늘에서 약이 떨어지리란 보장은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동생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영호야 응, 형 옥수수빵을 야금야금 아껴 먹던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자 어딜 가? 또 치캐러 가? 순철이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거야 멀리? 어디? 저 단 것이 떨어지는 곳. 저기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는 곳. 영호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기 가면 초코파이 많아? 하고 해맑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많을 거야. 그리고 아프면 약도 있고 쌀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대. 순철이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풍요로운 남조선의 선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전일지라도 지금의 지옥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아. 갈래? 우리 지금 가. 영호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순철이는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남쪽은 철책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철책에 다가가기만 해도 총에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순철이는 장마당에서 들었던 또 다른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 중국으로 넘어가야 남조선에 갈 수 있다. 중국 아득하게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보다는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순철이는 남은 1달러 지폐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형제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순철이는 잠든 영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호야, 일어나 지금 가야 해. 응, 형, 졸려 안 돼. 지금 떠나야 했자. 이거 입어. 순철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가장 두꺼운 솜 누비저고리를 벗어 영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얇은 옷 2겹을 껴입었습니다. 품속에는 라디오와 남은 알약 몇 알, 그리고 1달러 지폐들을 헝겊에 싸서 깊숙이 넣었습니다. 훔친 옥수수 몇 알을 주머니에 쑤셔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흙집의 삐걱거리는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형, 손 시려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알았지? 순철이는 영호의 작은 손을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있다는 그 아득한 곳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순찰 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초소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순찰 조원들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놈의 날씨는 왜 이리 추운 게야. 술이나 한잔하고 싶은 밤이구만. 순철이는 숨을 죽이고 영호를 끌어당겨 길가의 도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아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순찰이나 한 바퀴 돌아볼까? 지난번 아이들에게 고함을 쳤던 보위부 지도원 리 상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호가 겁에 질려 순철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철이는 동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리 상사는 초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불이 켜지는 순간 그의 험상궂은 얼굴이 어둠 속에 잠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아이들이 숨어있는 도랑 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철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리 상사의 군화가 도랑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철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이, 퇴. 리 상사는 가래를 뱉고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쪽을 돌 테니 자네들은 이쪽을 맞게, 알겠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철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막았던 숨을 겨우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형, 무서워. 괜찮아. 영호야, 이제 가자. 빨리. 두 형제는 도랑에서 기어나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초소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어둠 속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지옥으로의 여정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접경 지역 마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모든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막연한 목표 하나만 가지고 두 아이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훔친 옥수수는 이틀 만에 동이 났고 아이들은 다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잠을 자고 밤에만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도착한 국경 근처의 도시는 아이들이 살던 시골 마을과는 또 다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꽃제비라 불리는 떠돌이. 아이들이 득실거렸고 날카로운 눈빛의 군인들과 보위부원들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순철이는 영호의 손을 붙잡고 도시 외곽의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영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형, 나 배고파. 우리 언제 단 것 먹어? 조금만 더 참아. 저기 강만 건너면 돼.
순철이는 폐가 틈새로 멀리 보이는 강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강. 저 너머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으로 가는 길목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못 건너. 순철이는 품속의 1달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길을 사야 했습니다. 순철이는 영호를 폐가에 숨겨두고 혼자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옥수수빵 부스러기를 영호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영호야, 형이 먹을 거 구해올게.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돼. 누가 와도 대답하지 마, 알았지? 응, 형, 빨리 와야 해. 순철이는 장마당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지쳐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빛이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 그때 한 중년 여인이 순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옥분이라는 이름의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철이에게 김이 나는 감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애미애비는 어딜 가고 이 험한데 혼자 있노. 순철이는 경계하며 감자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쯧쯧 딱하게도 생겼구나. 자, 먹으라. 독 안 들었다. 옥분 안악은 순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순철이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간 이후 처음 느껴보는 어른의 온기였습니다. 동생이 앓고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아이고, 저런 동생까지. 잠깐 이리 따라오라. 옥분 안악은 순철이를 장마당 뒤편의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순철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선 먹어라, 먹고 얘기해. 순철이는 허겁지겁 국밥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철이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됐다. 그나저나 너희 이제 어쩔 셈이냐.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다. 순철이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1달러 지폐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혹시 강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옥분 안악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순철이의 손에서 지폐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귀한 걸 어디서 났느냐? 그건 주었습니다. 이건 말고 더 있습니다. 순철이는 남은 지폐까지 모두 꺼내 보였습니다. 옥분 안악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하구나. 내 도와주마. 이 돈이면 내 아는 길잡이를 통해 너희를 넘겨줄 수 있다. 정말입니까? 아주머니. 그럼 대신 이 돈은 내가 다 맡아야 한다. 길잡이에게 줘야 하니. 그리고 내 동생도 이리로 데려오너라. 여기서 몸이라도 좀 녹여야지. 순철이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옥분 안악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철이는 한달음에 폐가로 달려가 영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호는 옥분 안악이 내어준 따뜻한 국밥을 먹고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옥분 안악은 두 형제를 국밥집 뒤편의 작은 골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밤 길잡이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순철이는 이제 곧 단 것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밤늦게 골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순철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옥분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거구의 사내, 그리고 이놈들 여기 있었구나. 순철이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고향 마을 보위부 지도원 리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리 상사 동지, 이 반동의 새끼들. 애비 애미를 따르려 작정했구나. 감히 공화국을 배반하고 도주를 해? 리 상사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순철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순철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영호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순철이는 어질어질한 머리를 붙잡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옥분 안악은 어디에? 그때 문 밖에서 옥분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사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은. 우리 상사가 밖으로 나가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옥분 안악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철이가 주었던 1달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옥분이 당에 충성하는 인민 덕에 이놈들을 잡았구만. 별말씀을요. 이런 반동의 싹들은 미리 잘라내야지요. 순철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분 안악의 친절, 따뜻한 국밥, 인자한 미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값이었던 1달러. 지폐를 받고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분노. 순철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놈들 꼼짝 말고 따라오라. 우리 상사가 영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싫어. 이거나. 형. 영호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순철이의 눈에 골방 구석에 있던 아궁이, 부직갱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철이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우리 상사의 다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리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영호야, 뛰어! 순철이는 영호의 손을 잡아채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었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옥분 안악이 소리쳤고 우리 상사가 절뚝거리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움직인 이가 있었습니다. 옥분 안악과 함께 있던 길잡이로 보였던 거구의 사내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리 상사가 넘어지자마자 순철이와 영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 나까지 망치게 할 셈이냐? 그는 아이들을 방패 삼아 리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리 상사! 이놈들을 원했나? 하지만 이놈들은 이제 내 거야. 뭐라고? 내 놈도 한패였어? 철민은 리 상사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아이들을 인질 삼아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옥분 안악이 이중으로 거래를 했던 것이죠. 영호야. 꽉 잡아. 순철이는 이것이 기회인지 또 다른 지옥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상사에게 잡혀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민은 두 아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어둠 속을 향해 얼어붙은 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리 상사의 고함과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뛰어. 이 새끼들아. 잡히면 다 죽는 거야. 길잡이 철민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거친 소나귀가 순철이의 팔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다른 손으로 영호의 손목을 쥐고 얼어붙은 땅 위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뒤에서는 우리 상사와 국경 경비대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저기다. 불 비춰. 서라. 당장 서지 못해. 몇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순철이는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이 아이들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엎드려. 탕, 탕, 탕.
총알이 아이들의 머리 위를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흙먼지가 튀고 영호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흐아앙. 형. 무서워. 집에 갈래. 조용히 못해. 저놈들한테 다 들킨단 말이다. 순철이가 울부짖는 동생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제기랄. 철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강둑 바로 앞 키 높은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강둑 너머는 바로 얼어붙은 두만강이었습니다. 잘 들어라, 꼬마들아. 철민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는 리 상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 아이들을 이용해 국경을 넘은 뒤 중국 공안에 넘겨 돈을 받든지 아니면 그저 총알바지로 쓸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 강만 건너면 된다 하지만 저놈들이 총을 쏘아댈 거야. 내가 먼저 뛰면 너희는 내 뒤를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다, 알았나? 순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영호를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철민이 순철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내가 셋을 세면 뛴다. 하나, 둘, 리 상사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갈대숲이다. 샅샅이 뒤져. 셋, 뛰어. 철민이 갈대숲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순철이도 영호의 손을 끌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있다. 쏴라. 도주자다. 쏴. 순간 강변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타타탕. 탕. 탕. 순철이는 본능적으로 영호를 안고 얼음판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감촉이 뺨에 와닿았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깨트리며 사방으로 파편을 튀겼습니다. 크억. 앞서가던 철민의 등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얼음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 이개 같은 놈들. 철민은 순철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꼬마 나 좀 일하지만 순철이는 그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호야. 일어나. 뛰어야 해. 기어서라도 가야 해. 순철이는 넘어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 나 더는 못 가겠어. 발이 너무 아파. 조용히 못해. 영호야. 소리 지르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순철이는 울부짖는 동생을 없다시피 끌어당겼습니다. 쓰러진 철민이 그들의 마지막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의 총알이 철민의 몸에 집중되는 사이 순철이는 영호를 끌고 강의 중간 지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얼음판은 미끄러웠고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영호의 울음소리는 이미 지쳐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순철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순철이의 발밑에서 빠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에 맞은 얼음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 영호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두 아이가 딛고 있던 얼음판이 깨지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으악. 지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철이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동생을 놓치지 않으려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물에 젖은 소못이 아이들을 순식간에 물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영호야. 정신 차려. 순철이는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깨진 얼음 구멍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단 것이 있는 곳을 보지도 못하고 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는 건가? 순철이의 의식이 흐릿해져 갈 때쯤 그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깨진 얼음의 가장자리였습니다. 흡.
순철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를 얼음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콜록, 콜록. 형. 괜찮아, 괜찮아. 순철이도 겨우 얼음판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아직 아득하게 멀었습니다. 그리고 강기슭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사 동지, 저놈들 물에 빠졌습니다. 됐어. 이 추위에 살아남지 못할 게다. 철수하자. 저 반역자놈 시신이나 수습해. 군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도 꺼졌습니다. 순철이는 얼음판 위에 쓰러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영호야, 괜찮아. 이제 다 왔어. 하지만 영호의 몸은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호야. 눈 떠. 형 말 들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절망했습니다. 기껏 강을 건넜는데 이대로 동생을 잃게 되는 걸까요? 안 돼. 영호야. 순철이는 젖은 몸을 이끌고 영호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향해. 얼어붙은 몸은 감각이 없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순철이의 눈앞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한국말이었습니다. 순철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순철이는 그것이 환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격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영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영호야, 죽으면 안 돼. 순철이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순철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호를 품에 끌어안고 다가오는 불빛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불빛은 순철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이들의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애들이잖아. 손전등을 든 것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털모자를 눌러쓴 딱 봐도 북한 사람은 아닌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바닥으로 내리며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얘들아, 난 너희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안악에게 호되게 당했던 순철이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오면 물어버릴 거야. 순철이가 젖은 몸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다. 우선 이것부터 덮으렴. 남자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영호의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난 김철수라고 한다. 여긴 중국 땅이야. 너희 강을 건너왔구나. 일단 여길 떠야 해. 곧 중국 공안들이 순찰을 돌 시간이다. 잡히면 너희는 다시 북으로 끌려간다는 말에 순철이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우리 상사의 얼굴과 옥분, 안악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순철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못 믿어. 당신도 우리를 팔아넘길 거잖아. 그랬다면 내가 이 외투를 벗어주었겠니? 김철수라고 불린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마셔라, 몸이라도 녹여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순철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차가운 몸을 느끼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영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영호가 희미하게 기침을 하며 물을 삼켰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영호야. 영호야. 일단 내 은신처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사람이다. 김철수 씨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몰래 하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를 듣고 강변으로 나왔다가 얼음판 위를 헤매는 두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철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믿지 않으면 동생은 이 얼음판 위에서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니? 순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선교사는 영호를 자신의 등에 둘러업었습니다. 따라와라.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 기슭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안에는 작은 난로가 피워져 있어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 젖은 옷부터 벗어라. 김 선교사는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로가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지만 따뜻한 기운에 몸을 떨던 것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상에 걸린 것 같구나. 약을 발라야겠다. 김 선교사는 가방에서 연고와 붕대를 꺼내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과 발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순철이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토록 낯선 이에게 아무런 데가 없는 친절을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속이 풀릴 게다. 순철이는 허겁지겁 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죽이 얼어붙은 속을 데우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포와 배신감, 추위와 배고픔,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이 영호를 김 선교사는 아무 말 없이 순철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이젠 안전하다. 아저씨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순철이가 눈물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난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만 한 아들이 있었단다. 저강을 건너다 잃어버렸지. 너희를 보니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냥 둘 수가 없었다. 하늘이 너희를 나에게 보낸 게야. 김 선교사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철이는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 남자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철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순철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여전이 잡히면 북으로 끌려가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선교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영호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 몇 개가 까맣게 변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순철이도 기력을 회복하고 오두막 안의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철이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젖었다 마른 꼬깃꼬깃한 1달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팔아넘겼습니다. 김 선교사는 지폐를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달러라고 하는 미국 돈이란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너희가 먹은 옥수수죽을 수십 그릇도 더 살 수 있는 돈이지. 수십 그릇이요? 순철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 고작 옥수수빵 2개와 맞바꿔졌다는 사실, 그리고 옥분 안 하기. 이 돈 몇 장에 자신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형제를 팔고 부모를 버리기도 한단다. 너희는 아주 위험한 걸 가지고 있었던 게야. 순철이는 옥분 안 하기. 왜 그토록 인자한 미소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리 상사가 자신들을 쫓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리 상사도 옥분 안학과 짜고 $2를 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 돈도 없는데. 순철이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돈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순철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중요한 거지. 그는 벽에 걸린 지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다. 우리가 가려는 남조선은 저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단다. 순철이는 지도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너온 강은 그저 작은 실선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했고 남조선은 그 아래에 매달린 작은 땅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우린 못 가는 겁니다. 아니, 갈 수 있다. 하지만 길이 아주 멀고 험하단다. 이 중국 땅을 가로질러 저 아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해. 김 선교사는 라오스, 태국 같은 낯선 이름들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너희는 무조건 북송된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될지는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순철이는 부모님과 리 상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호만 데리고 가주신다면 뭐든지 다 두려울 게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혼자 보내진 않을 게야. 김 선교사는 순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남조선 대사관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마. 그곳에만 들어가면 너희는 안전하게 남조선으로 갈 수 있어. 그때 순철이는 품속에 간직했던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강물에 빠졌지만 기적처럼 망가지지 않은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서도 이게 나옵니까? 순철이가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리자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의 소식입니다. 김 선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의 목소리란다. 그곳은 적어도 단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는 곳이야. 순철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형이 동생을 지킬 수 있는 곳. 순철이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이 험한 길을 떠나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코파이나 $1 지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아저씨, 가겠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영호 데리고 꼭 가겠습니다. 11살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동생을 지켜야 하는 형의 굳은 결의와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교사와의 만남은 아이들의 운명을 바꾼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아이들을 바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동상이 완전히 아물고 순철이가 중국어를 몇 마디라도 익힐 때까지 몇 달을 더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금이다. 절대로 한꺼번에 꺼내지 마라.
김 선교사는 순철이에게 중국 돈이 든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외워라, 가는 곳마다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게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 순철이는 주소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됐다, 가서 잘 살아라. 내 아들 몹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게다. 김 선교사는 아이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순철이와 영호는 처음 받아보는 아버지의 품 같은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기차와 버스, 그리고 끝없는 도보로 이어졌습니다. 김 선교사가 연결해준 조선족 교회 신도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화물칸에 숨어 혹은 짐더미에 파묻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또 다른 탈북자 무리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정글이었습니다. 어른들 틈에서 어린 형제는 짐짝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저 꼬마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잡히는 거 아니야? 울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데려왔어. 순철이는 그들의 멸시와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오직 영호의 손을 꽉 잡고 김 선교사가 일러준 대로 다음 연락책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라오스의 밀림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독충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며칠 밤낮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형, 나 힘들어 못 걷겠어. 영호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의 발은 물집으로 터지고 골마 있었습니다. 함께 가던 탈북자 무리의 인솔자가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안 일어나? 저놈들 버리고 가. 저러다 우리 다 죽어. 순철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곳에 버려지면 정말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영호를 업었습니다. 이미 12살이 되었지만 영호를 업고 정글을 걷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짐이라도 다 들게요. 순철이가 애원했지만 인솔자는 냉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애들을 버리고 가다니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오. 내가 저 아이 하나 업을 테니 어서 가기나 합시다. 아주머니는 영호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순철이는 감사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쪽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태국이다. 태국 경찰에 잡히면 절대 북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해라, 알았나? 인솔자의 말에 모두가 긴장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배는 소리 없이 강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순철이는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배가 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기다. 불 비춰. 라오스 쪽 강변에서 순찰정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젠장. 걸렸다. 빨리 저어. 순찰정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끝장이야. 물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하나둘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꽉 잡아. 순철이는 영호를 업어준 아주머니와 함께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순철이는 헤엄칠 줄 몰랐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을 저었습니다. 형. 영호야. 괜찮아. 형 여기 있어. 서치라이트 불빛이 물 위를 어지럽게 비추고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철이는 오직 태국 쪽 강변만을 바라보며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철이의 발이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순철이는 영호와 아주머니를 끌고 강기슬그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지만 기뻤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들 앞을 태국 경찰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스타프, put your hands up.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총구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영호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교사가 가르쳐준 유일하게 아는 남조선 말을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린 북에서 왔어요. 어린아이의 절규 그 절박한 외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국 경찰들은 총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아이들은 태국의 외국인 수용소에서 몇 달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북으로 송환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그 토이들은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철이와 영호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여기 하나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형인 순철이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땅 위의 별들,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삐라에서 보았던 그 사진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밝고 화려한 불빛이었죠. 영호는 우와, 형, 저거 봐. 진짜 불꽃놀이 같아. 하며 신기해했지만 순철이는 그저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끌려가던 날에도 옥분 안악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얼음장 같은 강물에 빠졌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이곳에 오기까지의 모든 고통과 서름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여기 하나원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뜻,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법, 그리고 주말에는 쉬어도 된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얼마 전 여기서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간식은 아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초코파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포장지를 뜯고 맛있게 먹었죠. 동생 영호도 와. 초코파이다. 하며 한 입에 반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철이는 자기 앞에 놓인 초코파이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먹지는 않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순철아, 왜 안 먹어? 초코파이 먹고 싶었다며. 그러자 순철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에 온 뒤로 제가 본 그 아이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걸 먹어도 내일 또 먹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꿈이 아닌지 만져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심코 마시고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 아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옥 같은 강을 2개나 건너고 수만 리의 길을 걸어서라도 닿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순철이와 영호는 이제 곧 이곳을 나가 여러분과 같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살아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1 지폐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